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코로나19 이익 공유제를 화두로 던졌습니다. 이 코로나19로 호황을 누린 업종에서 일부 이익을 이 사회에 기여해서 큰 피해가 큰 쪽을 돕자는 얘기인데요. 양극화 심화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고민해 보시죠. 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상명대 경영학부 서지용 교수, 박연미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이 TF를 구성하고 코로나 이익 공유제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일단 뭐 취지에 대해서부터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신 교수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세요? 전혀 공감을 할 수 없어요. 취지도? 그 대표님께서 예. 그걸 꺼내시면서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라는 거를 꺼내셨더라고요. 예. 이게 어떻게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에요? 예? 장사 잘 되는 쪽에서 그 좀 돈을 뺏어서 뭐 뺏는 건 아니겠지만 네네네. 그 자발적으로 내도록 해서 나눠주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지금 그 배달 앱 쪽에 그 포탈 쪽에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그쪽에 이제 수수료를 좀 깎아주라는 이야기인데, 네. 사실은 배달을 통해서 영업을 하는 자영업자들은 그 배달 때문에 상당히 비교적 다른 업종보다도 괜찮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배달 때문에 그래도 상당히 다른 그 배달을 못하는 자영업자보다는 훨씬 더 상황이 좋은 분들이란 말이죠. 근데 그 둘 관계에서 뭐 여러 가지 수수료를 뭐 더 떼고 덜 떼고 해가지고 나눠 먹겠다라고 하면 그 배달의 어떤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대다수 자영업자들은 더 분통을 터뜨리는 것이죠. 저는 함께 잘 사는 대한민국이 전혀 아니다. 이것은 함께 잘 사는 게 아니고 잘 사는 사람을 뜯어서 결국은 못 사는 사람한테도 별로 보탬이 되지 않는, 저는 그래서 취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서 이거는 취지에 전혀 동감할 수 없는 것이다. 일단 그렇게 시작할게요. 서 교수님 어떠세요? 이낙연 대표는 상생을 아마 이제 캐치프레이즈처럼 내걸은 상황인데. 예, 뭐 지금 민생 경제 상황으로만 놓고 보면요, 그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경제 철학적 관점에서는 충분히 언급할 수는 있는데, 네. 사실 이익 공유제라는 게 그러면은 새로운 개념은 아니거든요. 기존에 우리가 그 뭐 이명박 전 대통령 당시에 정운찬 동방성장위원회에서 이제 언급한 그 이익공유제 얘기가 나온 바가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도 지금 뭐 중소기업 동반성장 차원에서 중소기업 적합 업종에 대해서는 대기업이 참여 못하는 그런 그 내용도 지금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새로운 건 아닌데, 이제 이 이낙연 그 이제 대표가 얘기하시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에 대해서 궁금하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제 플랫폼 IT 기반의 플랫폼 업체에 대해서만 적용하는 건지, 뭐 이분이 얘기하기는 이제 자영업자들에 대한 마진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는 걸로 이제 추정해 볼 때 IT 기반의 이제 플랫폼 업체가 최근에 잘 나가니 그 비코로나 수혜 업종에 대해서 이제 좀 이익을 쉐어링하자 이런 취지로 이해는 돼요. 근데 이제 그런 막연한 얘기보다는 조금 사실 좀 구체적인 모델을 갖고 얘기하는 게 또 일반적으로 대기업도 좀 불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업체들은 또 업체대로 불안하거든요. 뭐 과거에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이 사실 이익공유제 처음 나왔을 때 재계의 극심한 반발을 초래하는데 상당히 한국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 역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대기업 나름대로 불안해하는 요인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민생 경제가 최근에 보게 되면 이제 가계소득 측면에서도 1분위하고 5분위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가계부채가 명목 GDP 대비 비율이 높아지고 있고, 그다음에 적자 가구, 즉 자영업자의 적자
비중이 적자 가구 비중이 한 20% 이상으로 좀 높아지는 불안한 상황. 그다음에 기업 경영 측면에서 보더라도 대기업은 괜찮지만 좀비 기업,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 부도율이 2% 이상 올라가고 그다음에 좀비 기업이라고 하는 이자 보상 비율 1 미만인 이런 기업들도 35% 이상이 돼 있는 상황에서 충분히 가능한 얘기긴 하지만 구체적인 모델을 가지고 이제 얘기하는 게 좀 적절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방법론적인 문제도 아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일단 그런 거잖아요. 이익을 본 쪽에서 어느 정도 이익을 네. 나눠주자. 피해를 입은 계층이나 업종에 나눠주자는 건데 그러려면 수혜를 본 기업이 있어야 될 거고 기업이나 뭐 그 당사자가 있어야 될 거고 그 규모도 어느 정도 추산이 돼야지 네. 어느 정도 나눠줘야 될 게 있었고 또 피해를 본 쪽도 명확하게 좀 구분이 돼야 될 텐데 이게 다 될 수 있는 건지 좀 의문이 들거든요. 이 모든 게 모호성이 가장 큰 문제 같아요. 이낙연 대표께서 아마 이 어젠더를 던진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나는 앞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 환경이 너무 어려워지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여유가 있는 쪽에서 나눠주자는 얘기를 그냥 어젠더의 하나로서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제 다른 한 가지는 정치적인 셈법도 들어있다고 봐요. 지금 여론조사의 추이 그리고 4월에 있을 재보궐선거의 판세, 향후 대권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이 어젠더를 던진 환경이 되었을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모호성이에요. 이건 논란이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어느 쪽으로부터도 비판을 받고 싶지 않으니 모호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근데 미움받을 용기가 없다면 이건 던지지 말았어야 할 이슈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불안해하는 부분은 뭐냐면 자발적, 간섭의 배제, 상생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좁혀지잖아요. 이 코로나19 와중에 제조업에서는 반도체 배터리, 특히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해 대비 영업이익이 1000% 이상 나오고 있는 거고 LG 삼성은 3분기 이후 어닝 서프라이즈고요. 그렇죠. 또 이쪽의 주가도 그대로 반영이 되고 앱 서비스하는 업체들, 카카오, 네이버, 배달의 민족 다 좁혀지잖아요. 우리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고요. 해서 자발적으로 하면 효과가 없을 것이다 보다 저는 어떤 게 더 걱정이 되냐면 사장님이 회식할 때 마음껏 시켜 나는 짜장면 하면 탕수육 그쵸. 시킬 수 있나요? 저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될까 봐 더 걱정되고 차라리 깨끗하게 이런 방식의 어떤 조세를 만들자라고 했으면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논리적인 대응이 가능할 텐데 이게 일종의 부담금이나 기금 형태의 준조세가 돼버리면 법적으로 낼 의무는 없지만 안 되고 버티기에는 굉장히 애매한 그런 것들이 되거든요. 이명박 정부 때 그 정운찬 동방성장위원장이 제안했던 기업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 이런 것들이 비판을 받았던 것은 이게 기업이 가지고 있는 어떤 예비비의 성격 같은 것들인데 여기에 어떤 근거로 과세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걸 좀 검토해보자라고 할 수 있었던 논리적인 근거는 삼성이 돈을 벌면 협력업체나 하도급 업체랑 나누자 이런 구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낙연 대표께서 말씀하시는 게 구체적인 안이 안 나왔습니다만 이쪽이 돈을 번다고 해서 코로나19 이후에 피해를 본 업종하고 이 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갈 것인가. 그러니까 상관이 없어도 돈을 벌면 이쪽에 나눠주라는 뜻인지 아니면 위아래의 연관 관계, 상하의 연관 관계 아니면 협력적인 연관 관계가 있는 회사끼리 도와주라는 것인가. 하나도 구체화된 게 없는데 TF는 출범이 돼 있고 홍익표 TF 단장의 경우에는 결국은 이렇게 되면 법제화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인터뷰까지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사실상 강제하는 법안으로 될 가능성이 큰데 이낙연 대표가 종국적으로 추구하는 방향이 뭔지부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게 순서인 것 같습니다. 뭐 구체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해주셨는데 신 교수님 아까 뭐 취지는 일단 설명 이제 뭐 이해가 되지 않고 동의하지 않는다 말씀 주셨는데 이 방법론적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사실 방법론적인 부분에 대해서 내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 취지도 굉장히 위험한 그 취지예요 이게. 뭐 일종의 반시장적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고요. 그죠. 그러니까 좀 조금 그러니까 확대해서 말씀드리면 경제가 어렵다 코로나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벤츠 타는 사람들 다 돈 먹이자. 이런 논리예요. 왜? 벤츠 타고 다니는 건 형편이 좋다는 증거 아니냐. 이런 논리인데 굉장히 위험한 발상인데요.
취지도 제가 전혀 공감하지 못하지만 네. 그 방법은 더 정말 비판하고 싶은 게요. 말이 이익 공유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리고 아까 일부 업체들은 지금 사상 유례 없는 영업이익을 냈잖아요. 근데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작년, 그다음에 재작년 이익이 굉장히 성적이 좋은데요.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매출이 좋아서 이익이 늘어난 게 아니고 경영을 효율화하고 그다음에 생산성을 올리고 긴축을 한 거죠. 내부적으로 긴축 플러스 생산성 증가를 통해 가지고 이익이 났단 말이에요. 그게 작년, 재작년에 노력을 해서 금년에 이익이 났는데 그게 마침 또 코로나하고 딱 겹쳐지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하면 정말 그 기업은 황당하기 짝이 없는 거죠. 이미 허리띠를 졸라맨 상황인데. 중요한 것은 이익이냐 매출이냐예요. 말하는 걸 보면 매출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아, 오프라인이 다 많이 망가졌으니까 그 온라인이 재미 봤지 않냐. 네네. 그러면 그래서 이 늘어난 것은 매출이란 말이죠. 근데 그 매출이 늘어나기 위해서 그 회사들은 얼마나 많은 사람을 새로 고용했을까요? 그리고 그 매출을 늘리기 위해서 얼마나 설비를 많이 늘렸을까요? 매출이 는다는 게 이익과 연결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전혀 해보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말 선무당들이 호황이니까 돈을 벌었을 테니까 뜯어내자. 네. 그 미안하니까 자발적으로 내자. 자발적으로 하세요. 자발적으로 하면요. 돈 하나도 안 낼 거예요. 하나 만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게 뻔하기 때문에 정부는 말은 자발적이라고 해놓고 뒤로서는 쑤실 거란 말이에요. 이 강요를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기업들이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돈을 거둘려면 법을 만드세요. 그리고 진짜 이익이 많이 났으면 이 기업들이 다 누진 법인 소득세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따라서 세부적으로 들어갔을 때 한 가지만 지적할게요. 이게 이익에 대해서 매기는 거냐, 매출에 대해서 매기는 거냐, 이거를 민주당은 혼동하고 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사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이다. 단정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떠세요, 서 교수님? 예, 일단 그 이익공유제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 현실적으로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이제 코로나19에 대한 수혜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를 우리가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수백 개 또는 수천 개의 협력업체하고 사실 그 연관이 사업 돼 공유를 있죠. 하기 때문에 네. 실제적으로 해당 협력업체가 이익 기여에 어느 정도 이제 기여가 나왔는지를 네. 파악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비대면 기반의 IT 플랫폼 업체가 뭐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 이익 많이 보지 않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그 업체 같은 경우도 코로나19 이전에 2019년도부터 최근까지 계속 이익이 또는 매출액이 증가 추세를 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동안에 이제 투자한 어떤 인프라의 효과, 그다음에 그 어떤 그 경영 노하우, 뭐 그다음에 구조조정 이런 것들의 그 효과로 인해 가서 이제 반사이익을 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그 사람들은 이제 어필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또 오히려 코로나19가 이제 소멸되게 되면 오히려 영업이익이 좀 감소하는 거 아니냐. 이런 쪽으로 또 항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네. 현실적으로 그런 그 이익 혜택이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하기 쉽지 않고요. 실제로 이제 삼성전자나 LG전자로 대변되는 제조업체 올해 경우를 보더라도 예. 그 올해 실적 부침이 꽤 있었어요. 상반기에 같은 경우는 좀 부진했죠. 네. 그다음에 하반기 4분기에 들어가지고 어닝 서프라이즈가 일어나면서 그렇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뭐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그다음에 LG전자 같은 경우는 무려 550% 이상 영업이익이 늘어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쪽이 이제 고무돼 있긴 한데 현실적으로 이제 부침성이 크다는 거는 그만큼 우리가 예상했던 거하고 예측 오차가 크기 때문에 이익 공유로 할 만한 그런 게 상당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도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그러면은 이익이나 매출이 증가해 온 게 코로나 효과 때문이냐 이렇게 사실 단정짓기가 의문을 어렵기 가질 때문에 수밖에 없죠. 사실은 가장 먼저 우리가 코로나19 혜택이 어느 정도를 알아야지만 이익 공유가 되는데 그 문제부터 이제 난관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야 될 숙제가 굉장히 많은 그런 이슈가 될 것 같은데 쉽게 말해서 그러잖아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너무 힘든데 너네 돈 벌었잖아. 그러니까 돈 내놔. 이런 식의 얘기인 건데 이거를 자발적으로 한다 그래서 납득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그리고 나 돈 벌었으니까 내가 낼게라고 하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 지금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불확실성에 대비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게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차라리 이게 논란에도 불구하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기업들에게 그 세금을 걷어서 어떻게 나눠주겠다가 명시적으로 나오면 오히려 덜 불안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굉장히 모호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느 쪽으로부터 구체적인 비판은 받지 않으면서 어떤 자영업자나 그 소상공인들에게 피해가 컸던 분들에게 따뜻한 메시지를 주고 싶은 정치적인 시그널이라고 보는데 이게 정치적으로도 좋은 수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최근에 이낙연 대표가 아마 마음이 좀 조급하신 게 아닌가 싶은 상황인 게 지지율 추이를 보면 1, 3위는 바뀌는데 2위는 계속 고정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2위도 고정돼 있다가 이제 2, 3위도 바뀌고 있는 그런 추세이니까 이낙연 대표로서는 뭐 사면론도 마찬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고 국면 전환용 그리고 본인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어젠더가 필요하셨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사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런 그림은 아니었거든요. 원래는 그렇죠.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이낙연 대표가 굉장히 박빙의 1, 2위 승부를 하고 윤석열 사실은 검찰총장이 뒤에 있는. 박빙으로 오기 전에요. 지난해 4월 총선 당시만 생각을 해보셔도 그때 당시에 이낙연 대표의 그렇죠. 지지율이 40% 압도적이었죠, 수준이었어요. 사실. 압도적으로 높았고 네. 이재명 지사가 한참 아래에서 따라오는 입장이었고 윤석열 총장은 사실 그때는 존재감이 미미했고요. 뭐 그랬죠. 여러 가지 4월에는. 논란에도 불구하고 근데 1년 뒤에 이런 상황이 일어나고 보니 최근에 메시지 팀을 강화하면서 아마 시장에 승부수로 던지신 것 같은데 이게 불러올 경제적인 파장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좀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은 이익공유제가 승부수였다는 건가요? 일종의 승부수죠. 이게 던지는 거예요. 자영업자 소상공인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살려줄게, 이런 심정적으로 감정적으로 다가서는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이익을 보고 누가 피해를 보았느냐 이걸 명확히 나누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요.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2012년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도 제가 그때 이제 그걸 취재하고 있었던 기자였는데 예. 이들 사이에 협력 관계, 그 하도급 관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서 이쪽은 애초 목표보다 이익을 초과해서 달성하면 주자는 그 안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이 많았다고. 그렇죠. 그런데 그 초과이익 공유제라는 말 자체가 반헌법적이라는 논란이 그때도 있었는데 그나마 그들은 상하 관계나 같이 그 업을 하고 있다는 관계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받아서 누구에게 주겠다는 것이냐조차 모호한 상태에서 TF가 구성이 되고 하단에서는 법제화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 사실상 준조세나 부담금처럼 법에 근거를 두지 않은 것들이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TF에서는 또 법률을 제정한다고 하고 그 기업들 입장에서는 어느 장단에 춤을 춰야 될지 좀 불안할 수 있는 상황인 거죠. 그 네, 교수님. 두 가지. 하나는 지금 아까 이게 정치적으로 이제 왜 이런 카드를 꺼냈을까 말씀을 하셨는데 네. 2019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라는 거를 2018년도에 냈어요. 그렇죠. 그때 뭐가 들어가 있었냐면요. 협력이익 공유제를 확산 법제화한다는 게 들어가 있었어요. 그때 그것 때문에 제가 방송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그래도 협력이익 공유제는요. 그래도 그나마 이거보다 나아요. 관련되는 기업끼리 사전에 계약에 의해서 룰을 정하고 하는 거란 말이죠. 이게 문재인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 철학입니다. 따라서 이낙연 대표가 이 카드를 지금 국면 전환용으로 꺼냈다고 하면 친문 세력을 위한 저는 카드였을 것이라고 지지 생각해요. 세력을 위한. 왜냐하면 이게 친문 정부의 문재인 정부의 가장 말하자면은 핵심 플래그 키워드 중에 하나였다는 플래그 그런 거네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고 그랬거나 어쨌거나 간에 나 이게 참 코믹하다고 내가 어느 신문에 썼는데요. 네. 굉장히 독소 조항도 많고 이 무슨 뭐 코미디 프로그램 같다는 말을 제가 지적한 게 뭐냐면 이거예요. 아까 우리 저기서 봤죠. 네이버가 영업이익이 코로나 전보다 얼마만큼 늘었는가 제가 얼핏 보니까 네네. 한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2,800억 하던 게 2,900억 정도로 네. 좀 보세요. 네. 2019년도가 2,800억이잖아요. 코로나 이전이죠. 이전이잖아요. 네. 그럼 코로나 이후에 100억 정도 늘었어요. 분기별로. 그렇네요. 그럼 연간으로 400억이란 말이에요. 그렇겠네요. 그럼 400억을 전부 코로나 때문에 늘었다고 가정을 하더라도 거둘 수 있는 돈이 얼마겠어요? 100%다 뺏어봤자 400억이잖아요. 연간. 그럴 수도 없겠지만 없죠. 최대로. 네. 그죠? 네. 자, 코로나로 인한 그
자영업자 등등의 유통업의 피해가 얼마냐 제가 얼추 지금 계산하고 있는데 그게 대충 얼마냐 하면요 200조에서 300조쯤 돼요. 부가가치 기준으로 매출 기준 말고. 네네.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자영업자가 피해를 본 건 연간으로 환산하면 200조 정도 되고 그거를 매출 개념으로 하면 그것의 3 정도로 곱하면 600조 내지 700조의 코로나 충격이 온 거예요. 그걸 가지고 그런 400억, 피해를 가지고 400억으로. 400억, 500억을 뜯어봤자 그게 무슨 보탬이 되는가. 정부는 이 코로나에 대한 피해의 그 어마어마한 것에 대한 감을 전혀 못 잡고 있기 때문에 이런 국지적이고 아주 정치적이고 별로 도움도 안 되는 이런 것을 붙들고 국민을 또 이렇게 피곤하게 만들어서 방송에 나오게 한단 말이죠. 네. 지금 사실 전경련 쪽에서도 뭐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아까 평론가님 지적해 주신 네. 것처럼 그러니까 같은 카테고리나 같은 섹션이 아닌 상황에서 어떻게 과연 도움을 줄 수 있는가에 대해서도 지금 명확한 뭐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모호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그래 어떤 곳이 이득을 봤을까라고 했을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중에 아까 뭐 삼성전자 이런 얘기도 하셨지만 플랫폼 쪽입니다. 사실 플랫폼 그래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은연중에 플랫폼 업체들을 겨냥한 거 아니야라고 했더니 민주당은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아니라고 했던 것도 문제인 게 그럼 결국 누구냐는 거예요, 이제. 누가 과연 대상이 돼야 되냐. 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조업체는 이제 협력업체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이익 공유하기가 어렵고요. 예. 사실은 이제 그 플랫폼 노동자들 쉽게 얘기하면 협력업체가 좀 단일 협력업체인 그런 기업들이 우선순위가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 문제에서도 조금 이제 우리가 짚어봐야 할 게 있는 게 네. 우리 이익공유제를 좀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면 예. 그 대상이 뭐냐, 그러니까 판매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냐, 순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냐, 아니면은 목표치 초과한 이익에 대해서 공유하는 거냐. 근데 앞에 부분은 이미 이제 협력업체들 많이 시행하는 데 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같은 경우는요, 대체적으로 그 오히려 그 위험과 수익과 관련된 정보를 계약업체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주하는 업체하고 서로 공유하면서 목표를 갖다가 이제 달성을 했을 경우에 이익을 공유하자는 이제 일종의 인센티브 계약을 많이 체결하고 있어요. 오히려 최근에 보게 되면 남양유업 오히려 뭐 대리점에 지급하는 수수료 갑질 문제로 무리를 일으켰던 기업이 그렇죠. 있는데 그 기업이 자진적으로 이제 인해 가지고 이제 그 프랜차이즈 업체하고 이제 이익을 공유하겠다 초과이익 공유제를 발표해서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에도 상당히 이제 그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어쨌든 이익 공유하는 거는 이제 프랜차이즈 업체들 위주로 많이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과이익 공유제 같은 경우에 위험과 수익에 관련된 정보가 하도급 업체랑 그 원래 그 모업체랑 공유가 안 됐을 경우에는 사실 이게 공유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업 내에서 보통 직원들 열심히 일하는 거에 대한 대가로 PS, 인센티브 지급하잖아요. 그건 서로 기업에 대한 정보가 공유됐기 때문에 그게 인센티브가 지급이 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서 기업과 기업 사이에 정보 공유가 전혀 단절된 연관성이 상황에서는 없는. 그런 그 초과 목표 공유는 사실 현실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도 보게 되면 하도급 계약 관련 법 개정에서도 그런 기업 간의 어떤 정보 공유가 제한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모기업과 사실 프랜차이즈 업체나 하도급 기업 간의 어떤 정보 공유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초과 공유가 일어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 또 분쟁 그런 문제도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단일 사업업체, 플랫폼 노동자들에 한해서 그런 그 어떤 위험과 수익과 관련된 정보 공유가 일어난다는 가정하에 그 상대적으로 제조업보다는 협력 이익 공유제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사실 세부 말씀을 들어보면은 이게 뭐 좋은 건가라는 생각도 들면서도 가능한 건가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측면이 있는데 사실 여당 내부에서도 이것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의견들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는 이익공유제보다는 뭐 부유세라든지 아니면 뭐 사회연대세 이런 것들이 더 나은 게 아니냐라는 뜻을 밝히기도 했는데 뭐 일종의 부자 증세 같은 네. 느낌인 것 같은데 차라리 이익공유제보다는 증세를 하는 게 더 나은 것인가?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하는 얘기하고 정의당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이 법안이 아니죠. 이 제안이 네. 도대체 법안으로 제도화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의제를 한번 던져보는 것인지 명확히 입장을 밝혀달라 그런 요구인 거예요. 이낙연 대표가 지금 말씀하신 것으로만 추정을 하면 이렇게 좋은 취지가 있으니 알아서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기금을 내듯이 그런 식으로 좀 모아보자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이명박 정부 때도 문제가 많았어요. 네네. 그때도 세계 금융위기 상황에서 취업자들도 그 일자리를 잃고 그 청년들도 일자리를 구직하기가 어려우니 예. 청년들에게 어떤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는 기금을 모으자든가 뭐 각종 방식의 기금이 많았거든요. 네. 그게 이른바 준조세처럼 기업들에게는 법적으로 낼 의무는 없지만 아. 사실상의 부담금의 느낌이 있는 네네. 그런 준조세의 형태로 걷는 돈이 많았는데 그런 방식으로 하는 건 정의당이 보기에는 비겁하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의사가 있으면 법으로 만들자는 게 정의당의 제안이고 이상민 의원의 주장도 다르지 않은데 여당 안에서 지금 여당 대변인은 특정 업종을 겨냥해서 한 말이 아니다라고 아니라고. 수습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대표가 던지신 이 메시지가 자꾸 후진 기어를 넣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사면론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그 이익공유제도 마찬가지고 생각보다 시장에 미치는 파장이 크고 입체적인데 거기까지 내다보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또 나아가서는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그럴 있습니다. 수 있죠. 이 회사가 이익을 공유해야 되는 회사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면 주주들 입장에서는 기업이 가질 수 있는 이익의 규모가 줄어들 수 있다라는 불안감을 충분히 가질 수 생각할 있죠. 수 있죠. 충분히 생각할 수 있죠. 이게 비슷한 논의가 우리나라에서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네. 미국에서도 바이든 정부가 IT 공룡들이 돈을 많이 벌었으니 이쪽에서 세금을 좀 걷어서 최저임금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좀 공유하겠다 이런 얘기를 해서 세금을. 나스닥의 주가가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취지는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구체안을 마련하고 이게 미칠 수 있는 파장을 좀 계산을 해서 말씀을 하시고 명확하게 얘기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미움받을 용기를 가지고 이 시장에 논란이 될 수 있는 제안은 그렇게 던지고 나가는 게 리더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명확한. 네. 어떻게 근데 보세요? 네. 저는 계속 웃는데 이게 코로나 피해에 관련된 되어서 나온 거잖아요.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코로나 피해는 적게 잡아도 100조, 많게 잡으면 400조 정도의 어마어마한 수소폭탄이란 말이에요. 그걸 이런 식으로 접근한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논의를 하시려면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으시려면 코로나 핑계를 대지 마라. 이 정부가 원래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기업의 이익에 대한 간섭을 이게 원래 그 발톱 이야기했잖아. 2018년에 이미 이야기가 나왔던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정부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으로 반시장적인 성격을 이번에 확실히 드러내놓은 것이다. 그거 지적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 공유제를 구체적으로 안을 내놓는다고 하지만 첫째, 규모가 불과 2, 3조에 그칠 것이다. 그리고 그 혜택을 받는 사람보다도 그 혜택에서 소외되는 업체들이 훨씬 많을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한 1%의 정치적인 득이 있는가 하면 90%의 반발을 저는 초래할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좋게 말하는데 빨리 접을수록 이 이야기를 빨리 접을수록 이낙연 대표로서는 정치적으로도 더 좋을 것이다. 지금 여당 내에서도 이거의 문제점을 가지고 비판하는 사람들이 네, 곳곳에서 그렇죠. 생기잖아요. 네. 결국은 이낙연 대표가 이것 꺼내가지고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 될 것이고 설사 생존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선까지 가면 우리 국민들은 이제 이 정부의 어떤 기본 철학이 얼마나 반시장적인가라고 하는 것을 5년 동안 아주 지겹게 봐왔기 때문에 저 대선에서 결코 성공하는 카드가 아니거든요. 저는 그런 관점에서 정말 훌륭한 판단을 하신다고 하면 이거 좀 잘못된 것을 섣불리 꺼냈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선거 공약과 경제정책 운영 방향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협력이 공유제와 같은 방식으로 전개하는 것은 민주당에 전혀 보탬이 되지 않을 뿐더러 네. 우리 국민에게도 전혀 보탬이 안 되는 제도다. 빨리 접으세요라고 저는 권하고 싶어요. 사실 앞서서 저희 화면에 그 여의도 연구원장인 지상욱 원장의 이 발언이 나왔는데 거기 보면 이제 증세를 언급하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의도 연구원이 이제 일종의 여당의 싱크탱크 역할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뭐 이게 현실화되지 않든 되든 간에 일단 증세가 더 낫지 않겠냐라는 얘기를 차라리 한 거거든요. 증세를 한다는 게 현재 국면에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선거 국면으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러면 그래도 증세가 필요한 게 아니냐는 데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익공유제하고 지금 부유세, 그다음에 사회 연대세 비교하는 차원에서 이제 효과성 측면에서 증세가 낮다 이런 얘기인데요. 예, 예. 제가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뭐 실효성 측면에서는 증세가 낮겠죠. 근데 지금 증세 카드를 꺼낼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 그러냐면 일단 그 부동산세를 걷는 거에 대한 국민적 감정이 안 좋기 때문에 그 동의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서 증세액이 꺼내기 어렵고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또 그럼 지표상으로 내용을 보더라도 우리나라 명목 GDP 대비 그 조세 부담률이 2019년도 비교했을 때 이제 27.4%였는데 전년 대비 0.6%포인트가 이제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2020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아마 조세 부담률이 더 늘어났을 거예요.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전체적인 조세 부담률 수준보다도 증가세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떤 지금 GDP 대비 조세 부담률 증가 속도가 OECD 국가에서 2위라고 해요. 1위가 덴마크거든요. 지금 1.9%고 우리나라가 0.6%포인트인데 네네. 상당히 이게 빠르다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런 국민적 저항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그러면은 이제 세금은 내는 세금만 내고 또 면세 받는 사람들이 많지 않냐. 절반 정도 되죠. 예, 근로소득세 면세자율이 우리나라가 지금 40%에 가깝게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증세를 꺼내기 위해서는 이런 형평성 문제, 그다음에 기존에 좀 많이 이제 부담하고 있는 거에 대한 부담 이런 것들이 해소가 돼야 이제 증세 논의가 가능한데 그런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익공유제보다 부유세나 사회연대세에 대한 효과성은 있지만 증세 논의하기 어렵고 어쨌든 코로나19에 대한 승자에 대한 누진세를 강화하자는 사회연대세가 좀 글로벌 추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구글이라든지 그다음에 아마존이라든지 네.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유럽의 그 플랫폼 업체들에 대해서는 이제 유럽에서 활동하는 이런 구글이나 아마존 업체들에 대해서 이제 그 세금을 과세하려는 움직임도 있고요. 최근에 이제 IMF 같은 경우 그런 얘기도 한번 했습니다. 고소득자나 대기업의 어떤 소득 자산에 대한 그 누진세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이제 비정규직이 많고 사회보장 제재가 좀 불충분한 나라에서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 그런 차원에서 한번 우리가 좀 음미해봐야 될 내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성이 없긴 하더라도 최근에 뭐 워낙 씀씀이가 크고요. 우리나라 지금 상황이 크고 또 걷어들이는 세금은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적자 구체도 내야 되는 상황이고 이런데 그러다 보니까 증세를 결과적으로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지금 증세 얘기를 꺼내기는 어렵겠죠. 너무 어려운 상황이에요, 경제 사실. 상황이. 예. 그리고 기업들이 잘 되는 기업들이 일부 있다고 해도 잘 되는 기업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표적으로 보세요. 뭐 아모레, 대한항공, 호텔신라, 네. 면세업계 등등해서 너무 어렵죠. 서비스나 대면 업체들은 아마 아직 4분기 실적이 안 나왔습니다만 대략 두 자릿수 영업이익이 줄어든 것으로 감소하는. 나타날 가능성이 커요. 네. 이제 이런 상황이 있을 때 그러면 누구는 증세를 하고 그러니까요. 누구는 감세를 하고 그럴 수도 없단 말이에요. 기업의 규모에 따라서 대기업 집단을 중심으로 증세를 한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장사가 안 돼서 사람을 내보내게 생긴 데들도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괜한 증세 논의로 이 어떤 공력이랄지 소모적인, 네. 에너지랄지 이런 것들을 소비할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오히려 자영업자 그리고 월급을 받는 사람들의 경우에도 소득이 실질적으로는 감소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아이들하고 재택근무하면서도 씀씀이가 오히려 커졌어요. 엔겔 개수 같은 게 사실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맞아요. 먹긴 해야 되니까요. 삼시세끼 집에서 밥 먹어야 하니까요. 예. 해서 오히려 지금은 아주 한시적으로라도 이분들에 대해서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 대해서 감세를 논의했으면 논의할 때이지 증세 논란으로 공연한 헛심을 쓸 때는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 봐도 지금 이 시점에 이 논쟁이 불붙는 게 여당에 그렇게 유리해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여의도연구원은 물론 그 야당인 국민의힘의 싱크탱크입니다만 네. 저쪽에서 지상욱 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재정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는데 재난지원금은 추가로 지원될 가능성이 있고 네. 자영업자들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라서 지금 폭발하기 직전이고 저희가 화면으로도 이태원 상인들이 자기 가게를 부수는 걸 지금 보여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돈 나올 데가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현실적이고 솔직한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와닿지 않겠느냐. 저는 지상욱 원장이 그걸 지적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지금 어쨌든 뭐 재보궐 선거 모드로 들어가 있는 상태고 그 하반기 들어가면 어쨌든 대선 국면으로 또 접어드는 상태니까 내년도 대선이 끝날 때까지는 증세를 논의하기 어렵다고 쳐도 그 이후에는 증세 논의가 좀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이 정부가 들어와서 코로나가 발발하기 3년 전서부터 2017년서부터 네. 돈을 쓰자고 나왔잖아요. 응? 우리 재정이 탄탄하니까 팡팡팡팡 써댔잖아요. 예산이 두 자릿수씩 그죠? 예, 그러다가 또 올라갔죠. 코로나까지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그 증세를 이야기할 게 계제가 전혀 아니에요. 저도 아까 그 모 연구원장이 뭐 증세로 나가야 된다. 또 다른 또 전 야당 의원도 증세 이야기를 하는데 전 정신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지금은 정세를 해야 할 때가 아니고요. 네. 감세를 해줘야 될 때입니다. 감세를 하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네. 하나는 정부 조직을 줄여서 작은 정부로 가는 거예요. 전 그게 정답이라고 봅니다. 한국이 정말 경제적으로 탄탄하고 기업으로 인해서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탄탄한 그 서구형 경제로 가려면은 저는 감세로 가야 되는데 감세가 만약에 어렵다고 하면 그러면 국채를 발행하자. 국채를 발행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코로나는요. 최소한 100조에서 300조 정도의 충격이란 말이죠. 증세로는 도저히 해결을 못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경제가 나쁘니까 세수가 10조 이상 줄잖아요. 그러니까 증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것이 아니고요. 정부 사이즈를 반으로 줄여서 그죠? 경직성 정비를 절반으로 줄이면 한 거기 100조 이상 나온단 말이죠. 그게 장기 방향이고 네네. 그때까지는 재정 적자를 늘리는데 다만 재정 적자를 지금 100조를 늘리는 국채를 100조 늘리는 대신 앞으로 20조를 5년 동안 분할해서 향후 5년 동안에 갚아 나가자고 단계적으로. 여야가 법으로 아예 딱 못을 박잔 말이에요. 독일 같이. 저는 그래서 증세 꺼내는 순간 무덤을 파는 일이다.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 그래서 저는 증세는 답이 아니라고 보고요. 네. 작은 정부로 가야 되고 그다음에 작은 정부로 당장 못 가니까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조금 늘리는 쪽으로 가되 앞으로 5년 동안 이것을 쪼개서 썰어서 그걸 갚아 나가는 쪽으로 정부가 여야가 합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근데 뭐 사실 작은 정부를 과연 이 정부가 할지는 참 부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에 그러니까 정권이 교체가 되고 새 네. 정부가 들어서서 이렇게 돈을 퍼쓰고 세금을 걷어가지고는 경제가 오히려 거꾸로 가는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이 이번에 5년 동안 저는 처절하게 학습을 했다고 보거든요. 네네. 따라서 방향을 틀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정부는 또 씀씀이를 고민하고 있는 게 4차 재난지원금입니다. 지금 3차 지급이 되면서 진행이 중인 상황에서 4차 재난지원금 얘기까지 나왔는데 여권은 일단 뭐 전 국민 쪽으로 보편 지급 쪽으로 가닥을 잡고 추진을 하려는 모양새인데 이러다 보니까 또 다시 1차 때부터 시작됐던 선별과 보편의 또 논란이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뭐 논의는 이제 국민 여론은 보편이 더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경기연구원에서 조사한 그 리서치 결과 보게 되면 네. 재난지원금을 향후에 지급하기 위해서는 선별보다는 이제 보편으로 지급하는 게 더 낫다는 의견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저기 그래프에 이건 리얼미터 보시는 바와 같이 조사인데요. 네. 공감한다 쪽이 70% 가까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국민 여론은 그렇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효과성 측면에서 보자는 거죠. 네네. 우리 작년에 1차 재난지원금 지급했던 거 5월에서 9월까지 그다음에 이제 2차 재난지원금은 이제 그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지원이 됐었거든요. 그 효과를 내다 놓고 보면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 대한 지원금은 대체로 렌트비 같은 게 고정비 쪽으로 소상공인들이 사용하면서 소비 진작 효과는 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1차 효과를 놓고 보면은 신용카드 매출액이 5월 들어서 급증하면서 효과가 있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최근에 이제 연구를 좀 하면서 제 논문을 좀 쓰고 있는데 연구를 해보니까 1차 재난지원금이 실질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소비 지출에 얼마나 영향을 줬는지를 한번 제가 분석을 해봤어요. 했더니 업종별로 차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업종별로 차이가 있는데 특히 제가 이제 분석해 본 바에 의하면은
식료품 구입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이 재난지원금 받아가지고 이제 식료품 사고 이렇게 물건 사는 데 있어서 상당히 효과가 있었고요. 그런 측면에서 소비진작 효과가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말 그대로 구호자금으로 진짜 어려운 사람들 돕고자 내는 건지 아니면 소비진작이라는 경제 효과를 기대하는 건지 그 내용을 명확히 해가지고 목적이요? 예, 목적을 정확히 해간다 한 다음에 그 재난지원금을 이제 그 디자인하는 게 조금 더 목적이 부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지금 어쨌든 그 소비 진작이 어렵고 내수 시장이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네. 작년에 우리의 경제 상황도 보게 되면 수출이 먹여 살렸고 내수는 거의 뭐 정체 상태이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지금 1분기에 사실 내수를 진작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보편 지원하는 게 조금 더 효과성 측면에서 높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럼에도 워낙 너무 힘든 계층이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 쪽이니까 선별 지급을 4차 때도 해야 된다는 목소리는 있는데 평론가님 어떻게 보세요? 아, 저는 3차나 좀 끝나고 얘기했으면 좋겠는데 3차 좀 시작하자마자 4차가 나왔습니다. 섣부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3차 신청 받기 전부터 4차 얘기가 나왔거든요. 이게 지급이 11일부터 시작이 시작이 됐단 됐죠. 말이에요. 그런데 벌써 한 이틀 만에 3조 원 넘게 받아가셨으니까 얼마나 사정이 급한가 짐작을 할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들한테 그 9조 3천억 중에 배정된 게 4조 1천억 원인데 이틀 만에 3조 원이 나갔다고 하니 다들 정말 얼마나 갈급했을지 주변에만 봐도 뭐 임대문이 맞아요. 그리고 오래 다니던 단골 가게 이런 데들이 다 문을 닫았거든요. 참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3차를 마무리하고 3차 때 지금 신청도 2월에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지급하는 분들 말고 신규 신청자는 2월에 신청을 해서 3월에 받게 되는 분들이 계신데 요것도 마무리가 안 된 상태에서 4차 그렇죠. 얘기하는 건 좀 일러 보이고요. 또 한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1차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던 당시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지금처럼 강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16일을 기준으로 해서 사회적 거리 단계가 다소 완화될 가능성이 점쳐지기는 하지만 네네. 그때는 우리가 전국 단위로 10명 나왔습니다 하면 아, 오늘 확진자가 어떡하지? 많네 이럴 네, 때였거든요. 했었죠. 그런데 지금은 거의 약간 긴장감을 늦추면 1,000명을 넘어버리던 그런 상황에서 간신히 수백 명대로 내려온 상황이고 5명 이상 모이지 말아라. 이게 맞아요. 전국적인 기준이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돈을 준다 한들 나가서 쓸 때도 마땅치 않고 그게 방역에 도움이 될 거냐 그것도 잘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래서 3차 좀 정리되고 1분기에 이제 백신 접종 시작한다고 하니 우리를 포함해서 전 세계적으로 백신이 어느 정도 효과가 나타나는 좀 보고 좀 차분하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는데 3차 끝나기 전에 4차 얘기를 벌써 해버리니까 공연이 4월 선거 의식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좀 차근차근 스텝 바이 스텝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재난지원금과 선거를 같이 보면은 사실 4차와 지금 1차가 좀 연상이 되거든요. 1차도 사실 총선을 물고 들어가면서 보편으로 완전히 이제 기세가 바뀐 그런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도 뭐 아니라고 해도 정치적인 셈법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어떤 사회 감각이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4차 재난지원금이 정치적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면 전 80% 이상의 고등학교 학생들도 이건 누가 봐도 정치적이라고 할 거예요. 솔직해야 돼요. 정치인은. 이게 정치적인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누차 이야기하지만 이번에 피해가 워낙 크기 때문에 자영업자로서는 한 분 한 분이 생사가 걸린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 그분한테 조금이라도 더 큰 돈이 들어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예. 이걸 또 1차 같이 그냥 싹 뿌리겠다고 해버리면 결국은 돈은 돈대로 쓰고 또 써도 경제는 안 살아나고 그리고 자영업은 계속해서 죽고 자영업들을 보고 한번 물어보세요. 다 물어보면요. 아예 안 주는 것보다야 낫지. 근데 100만 원, 200만 원은 이거 이거 누구 임대료도 못 200, 낸다 뭐 이런 얘기 하시죠. 코끼리 그런다는 이야기죠. 저는 정말 이 정부에 기대를 많이 한 사람인데 사람이 먼저라고 하면서도 500만 자영업자를 저렇게 길거리에 내팽개치면서 이렇게 정치적인 노름을 하는 것은 저는 그동안 존경했던 여당 정치인들에 대해서 정말 실망을 금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 드려볼게요. 사실 실물 경제 내수 시장 너무 안 좋은데
주식시장은 요즘에 정말 호황입니다. 3천을 넘어서 이미 새해 들면서 넘어섰거든요. 이런 유동성 장세가 어느 정도까지 갈 거라고 보십니까? 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하고 금융 간 괴리 현상이 나오고 있잖아요. 예. 주식 시장 또 부동산 시장 뜨겁습니다. 근데 실물 경제는 내수 침체돼 있고요. 너무 얼어붙었죠. 그다음 고용 시장 얼어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왜 양극화가 생기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하는 완화적 통화 정책, 그다음 정부 재정을 늘리는 확장적 재정 정책. 그게 사실 두 가지 이유가 되는 것 예. 같고요. 실제로 이제 시중에 돌아다니는 현금, 그다음에 예금, 현금화가 가능한 금융 상품까지를 우리가 광의적 그 통화량이라고 그래가지고 네네, M2라고 M2. 그러잖아요. 네. 그게 이제 3천조 이상이 되거든요. 그런 자금들이 어디로 가느냐? 이익을 많이 낼 수 있는 부동산이나 그다음에 이제 주식시장으로 몰려 들어간다는 거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번 또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실제적으로 이제 유일하게 이제 이익을 많이 내고 있는 금융시장, 자산시장에 대해서 뭐 제동을 걸어가지고 국민들의 비판에 직면하기를 원치 않는 것 같아요. 그렇다 그러면은 당분간 정책의 우선순위도 상당히 이제 경기 부양 차원에서 금융시장을 지원하는 쪽으로 간다고 봤을 때 네네. 오히려 돈 있는 분들은 주식시장에 투자해서 이익 많이 보고 네. 그 자금이 없는 분들은 오히려 투자를 못 해가지고 상대적으로 기회 비용을 이제 부담하는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네네. 다만 올해 상반기에 또 경기가 좀 예상외로 좋아지면서 금리 인상 카드가 이제 미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움직인다고 했을 때 조금 이제 주식시장이 부정적 여파는 있긴 하지만 그럴 수 어쨌든 있겠죠. 자산 양극화에 의한 그런 그 유동성 장세는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유동성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해주셨지만 역시 가장 큰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한 타격을 얼마나 완화하고 빨리 좀 이제 쓰러져 계신 분들을 이렇게 세울 수 있을까일 겁니다. 정치권이 정치적인 셈법보다는 지금 현실에 대한 좀 적극적인 지원으로 나서 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신세동 교수, 서지용 교수, 박연미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